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양적 완화, QE랑요, 또 양적 긴축, QT에 대해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이게 2008년 금융 위기 이후로 경제 뉴스에 정말 자주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중앙은행의 아주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됐죠. 이게 뭐 조금 복잡하가 들릴 수는 있는데 사실 우리 생활이랑 아주 밀접해요. 그렇죠. 그래서 뭐 대출 금리라든지 아니면 투자, 더 나아가서는 뭐 일자리까지 여기에 다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양적 완화, 양적 긴축, 이게 도대체 뭐고 왜 하는 거고 또 그래서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양적 완화, QE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주 쉽게 말하면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막 푸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기본적인 개념은 그거죠. 중앙은행이 국채 같은 자산들을 대규모로 사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중의 유동성, 그러니까 돈을 공급하는 거죠. 약간 경제가 좀 힘들 때 엔진에 연료 주입하듯이요? 예, 비유가 적절하네요. 특히 이제 기존 금리가 거의 0%에 가까워서 더 이상 내릴 수 없을 때. 아, 금리 카드가 안 먹힐 때. 그렇죠. 그때 이제 비상수단으로 꺼내는 카드라고 볼 수 있죠.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 연준이 대표적이었고요. 그때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풀었죠. 네, 수조 달러 규모였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점은 실제로 막 돈을 찍어서 나눠주는 개념은 아니고요. 은행 시스템에다가 뭐랄까 디지털 숫자로 신용을 부여하는 방식에 가까워요. 아, 그냥 계좌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군요. 네, 그렇죠. 이걸 하는 이유는 결국 장기 금리를 좀 끌어내려서요. 기업들이 투자를 더 하게 만들고 또 가게는 대출을 좀 더 쉽게 받도록 유도하려는 거죠. 그렇게 돈이 많이 풀리면 혹시 자산 가격 같은 것도 좀 오르지 않나요? 뭐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걸 이제 포트폴리오 재조정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안전자산에 돈 넣어두는 것보다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좀 더 위험하지만 수익률 높은 곳으로 돈이 몰리는 거죠. 네네. 그러면서 가격이 오르고 또 자산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이 나 좀 부자 된 것 같아 하면서 소비도 늘리는 그런 자산 효과도 기대하고요. 아하. 근데 이게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부작용도 있죠?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일단 자산 가격에 거품이 낄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요. 모든 것에 거품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네,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게 자산을 이미 가진 사람들에게 혜택이 더 집중되다 보니까 부의 불평등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2020년 팬데믹 때도 QE를 엄청나게 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확 뛰었는데 사실 실물 경제는 그만큼 빨리 회복되진 않았거든요. 맞아요. 약간 괴리가 있었죠. 네, 돈이 실물 경제로 가기보다는 금융자산 쪽으로 먼저 흘러들어가는 경향을 보여준 거죠. 그럼 이제 슬슬 반대 개념으로 넘어가 볼까요? 양적 긴축, QT. 이건 그럼 반대로 돈을 다시 걷어들이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말 그대로 긴축이죠.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던 자산을 만기가 돌아오면 다시 투자하지 않거나 아니면 아예 시장에 내다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중에 풀려있던 유동성을 흡수하는 거죠. 이건 주로 어떨 때 쓰나요? 경기가 너무 뜨거울 때?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거나 경기가 좀 과열됐다 싶을 때 브레이크를 밟는 거죠. 뭐랄까, 너무 신나게 놀던 파티에서 슬슬 술잔을 치우는 느낌? 하하, 비유가 재밌네요. 최근 사례로는 2022년부터 미국 연준이 높은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QT 시작한 거. 그걸 들 수 있겠네요? 큐티를 하면 그럼 시중에 돈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금리는 오르겠고요. 네, 대출 받기가 좀 더 어려워지고 비용도 비싸지겠죠? 자산 가격에는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죠. 시장 변동성도 좀 커질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큐티가 그냥 QE 했던 걸 단순히 거꾸로 되돌리는 과정? 그렇게만 볼 수 있을까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단순히 QE의 거울 이미지는 아닐 수 있다는 연구들이 많아요. QT가 금리를 끌어올리는 힘이 QE가 금리를 내리는 힘보다 더 강할 수 있다. 이런 비대칭성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왜 그런 거죠? 시장이라는 게 유동성을 공급해 줄 때보다 이걸 다시 뺏어갈 때 뭐랄까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아, 뭔가 줄 때는 좋은데 뺏어갈 때는 더 아픈. 약간 그런 느낌이죠.
예를 들어 2013년에 미국이 이제 QE 좀 줄여볼까 하는 신호만 줬는데도 전 세계 금융시장, 특히 신흥국들이 엄청나게 흔들렸던 적이 있거든요.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부르죠. 네, 기억납니다. 그때 난리 났었죠. 그리고 또 2019년에는 미국에서 QT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단기자금 시장 금리가 폭등하는 일도 있었고요. 이게 유동성을 얼마나 또 어떤 속도로 걷어들여야 하는지가 굉장히 어렵고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들이죠. 맞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거죠. 들어보니까 QE랑 QT, 이게 그냥 어려운 경제 용어가 아니라 정말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군요. 당장 뭐 주택담보대출 금리부터 시작해서 내가 투자한 펀드 수익률, 심지어는 내 일자리까지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이해하면 경제 뉴스나 금융시장 돌아가는 걸 보는 눈이 확실히 달라지실 거예요. 그리고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이 QE와 QT의 시대라는 건 중앙은행의 역할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역할이 변했다고요? 어떻게요? 예전에는 주로 기준금리 조절이 메인이었다면 이제는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 즉 자산 규모 자체가 하나의 핵심적인 정책 도구가 된 거죠. 아, 중앙은행이 얼마나 많은 자산을 사고 파는지가 중요해졌다. 그렇죠. 이게 또 한편으로는 금융시장이 얼마나 중앙은행에 기대게 됐는가 이런 걸 보여주기도 하고요. 뭐 연준 풋 같은 말도 있잖아요. 네, 시장이 어려울 때 연준이 도와줄 거라는 기대감. 네,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부의 불평등 같은 장기적인 사회 문제에 대한 고민거리도 던져주고요. QE에서 QT로 넘어가는 과정은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인 셈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뭐 경제 위기나 팬데믹 같은 일이 또 생기면 QE나 QT 같은 도구들이 계속 쓰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제 표준적인 도구 키트가 된 셈이니까요. 그렇다면 중앙은행이 이 도구들을 어떻게 하면 더 현명하게 그리고 좀 더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특히 그 QE가 자산 가격 부양 효과는 큰데 이게 실물 경제 전반으로 골고루 퍼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QE의 혜택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넓은 경제 주체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지 정책 설계 단계에서부터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겁니다. 이건 앞으로 계속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